갑자기 한국 K2 전차를 갑툭튀로 2배 구매하려는 폴란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 폴란드 군사관계자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K2 전차 계약 관련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계약 물량 감소 위기가 있었지만 갑자기 폴란드가 추가 구매를 선언하며 주변국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 폴란드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제니스 카마라 박사입니다. 저는 동유럽 국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여러 해 동안 연구했었어요. 이것은 슬로바키아의 전차에 관해 제가 도움을 준 이야기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저에게 전화했던 날이 기억나요. 그들은 즉시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오래된 전차들은 더 이상 충분히 좋지 않았습니다. 슬로바키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벽에 지도가 가득한 큰 사무실에서 국방장관을 만났었어요. 창문으로는 멀리 산이 보이는 도시 정형이 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마라 박사님,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을 정도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갔었어요. 당신들의 군대는 아직도 TH-1 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이것을 불타는 소련 전차라고 부르는데 전투에서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당신들의 방어에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한숨을 쉬며 그의 회색 머리를 손으로 쓸었어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 중앙에 있는 큰 나무 테이블로 걸어갔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전차들의 서류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제 문서들을 펼치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차를 얻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당신의 나라가 실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었어요. 그의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슬로바키아에서의 첫 주 동안 저는 그들의 군사기지를 방문했었어요. 저는 오래된 전차들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것들의 금속 차체는 수년간의 사용으로 긁히고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군인들은 그것들을 계속 작동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오래된 장비는 몇 번만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슬로바키아의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독일 레오파드 EA8 전차는 너무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좋은 전차였지만 슬로바키아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었어요. 스웨덴 CB912 연기오티는 어떤가요? 노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차 부대의 책임자였어요. 우리는 정비사들이 오래된 전차를 수리하는 큰 차고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과 금속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웨덴 옵션은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CV90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경전차예요. 네, 익숙한 것을 사용하면 유지 보수와 공급이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경전차는 여전히 경전차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력 전차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가 스웨덴 전차의 사진을 보면서 이것을 설명했었어요. 그것은 강력한 120mm 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장갑이 너무 얇았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전차들과 맞설 수 없었어요. 겨울에 두꺼운 코트 대신 얇은 재킷을 입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총은 강력할지 모르지만 전차 자체가 너무 약해요. 그들의 얼굴에서 본 절박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전차가 필요했지만 좋은 선택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어느 오후 호텔방에서 파일을 검토하면서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전화를 들어 장관님에게 전화했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벽에 동유럽 지도가 있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발견에 대해 말했어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직접 180대의 K2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메모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폴란드에서 이 전차들을 더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관계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에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폴란드의 접근 방식은 똑똑해요. 그들은 단지 전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독립성을 줍니다. 2025년 2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폴란드에 갔었어요. 저는 폴란드와 한국 관계자들이 K2PL 전차를 제작할 공장을 검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징후는 그들이 곧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슬로바키아에게 특별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K2PL은 단지 폴란드에서 만든 한국 전차가 아니에요. 저는 돌아왔을 때 설명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K2보다 더 좋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의 필요에 맞게 그것을 변경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전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격 제어 포와 드론을 막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CV912T와 독일의 레오파드 2A8보다 더 좋았어요. K2 전차는 한국에서 개발된 특별한 120mm 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텅스텐 탄환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탄환을 사용하는 전차들만큼 잘 작동하거나 더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였어요. K2는 60톤 미만으로 다른 많은 전차들보다 가벼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K2의 더 가벼운 무게는 이 지역에 완벽해요. 저는 설명했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강이 있고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전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이 설계는 더 무거운 전차들이 종종 걸리거나 오래된 다리를 건널 수 없는 동유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방을 둘러보면서 저는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그들의 전차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옆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태양이 지고 있었고 라운 주황빛 빛을 방 안에 들이우고 있었어요. 내일 우리는 세부 사항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슬로바키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밟았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의 탱크 프로그램을 조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서 직접 180대의 K2 탱크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국에서 더 많은 탱크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슬로바키아가 필요한 탱크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었죠. 폴란드의 접근 방식은 정말 똑똑해요. 제가 보고서에 썼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탱크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탱크 만드는 법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독립성을 주죠. 2025년 2월, 저는 폴란드와 한국 관계자들이 폴란드에서 K2PL 탱크를 만들 공장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봤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은 그들이 곧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해줬었습니다. 이것은 슬로바키아에게 특별한 기회를 만들었어요. K2PL은 단순히 폴란드에서 만든 한국 탱크가 아니에요. 원래 K2 탱크보다 더 좋았습니다. 폴란드 버전에는 폴란드가 원했던 특별한 기능이 있었어요. KARD 능동 방호 시스템이 있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용 원격 제어 시스템도 있었어요.
또한 적드론을 막을 수 있는 전자장비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탱크와 비교했을 때 스웨덴 CV9910T와 독일 러파드 2A8보다 더 좋았어요. K2 탱크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특별한 120mm 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슬로바키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었어요. 열화 우라늄 대신 텅스텐 탄환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탄환을 사용하는 탱크만큼 좋거나 더 잘 장갑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동유럽에서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K2 탱크가 60톤 미만이라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이 지역에서 큰 장점이었습니다. 탱크는 원래 한국에 강이 많고 군사다리가 일정 무게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볍게 설계됐었어요. 한국에서는 제한사항이었던 것이 동유럽에서는 큰 장점이 됐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거운 탱크가 종종 필요한 곳에 갈 수 없었거든요. 동유럽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저는 더 무거운 서방 탱크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경우를 여러 번 봤었어요. 60톤 미만의 K2 무게는 단순히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싸울 수 있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나토 동부 측면 작업 그룹에게 말했었죠. 일부 사람들은 K2가 더 가볍다고 비판했었어요. 그들은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탱크 무게의 많은 부분이 장갑에서 온다고 생각하므로 더 가벼운 탱크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동유럽 전장에서 탱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줬었습니다. 한국은 다음 세대 K3 탱크도 60톤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분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에 판매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슬로바키아 국방 관계자들에게 발표할 때 말했었어요. 더 가벼운 것 외에도 K2PL은 현대 전투에서 정말 필요한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쟁에서 탱크에 매우 위험해진 드론을 물리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있었어요. 또한 탱크를 향해 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만든 K2PL 탱크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혜택을 분명히 봤었어요. 이 협정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좋았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탱크를 빨리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긴급하게 탱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탱크가 폴란드에서 만들어지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폴란드가 그들의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 방위산업 사람들에게 설명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부품과 재료는 여전히 한국에서 올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 더 많은 돈을 의미했어요. 폴란드는 모든 탱크 부품을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없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전체 프로그램 내내 계속 돈을 벌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EA8 탱크는 다른 탱크보다 2배 이상 비쌌어요. 독일은 또한 배송이 매우 느렸었습니다. 이것은 슬로바키아가 독일 탱크를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생존을 위해 싸우고 모든 유럽이 더 많은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슬로바키아는 독일 탱크를 영원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주로 이웃에서 만든 우수한 탱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K2PL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지역 국방장관들과의 회의에서 말했었어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했습니다. 폴란드의 큰 주문 후에 슬로바키아가 K2 탱크를 구매하면 전체 지역이 바뀔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슬로바키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루마니아는 이미 K2 탱크를 테스트했었고 곧 구매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대포를 위한 성공적인 K9 사용자 클럽과 비슷한 K2 사용자 클럽의 시작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역 안보 회의 동안 동유럽 국방 관계자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유럽 지도를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서로 국경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슬로바키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지만 헝가리만 그들을 분리하고 있어서 밀접한 그룹을 형성했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진출한다면 이 국가들은 함께 협력해야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탱크를 사용하면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제가 이 나라들의 국방장관들에게 강조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완전히 다른 탱크를 사용할 때는 함께 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K9 자주포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었어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은 이미 K9 대포로 함께 사격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유했었고 간접적으로 러시아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줬었어요. K2 탱크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 들판에 서서 무거운 독일 탱크가 축축한 지면을 건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70톤이 넘는 거대한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였어요. 저거 보세요. 저는 옆에 서 있던 슬로바키아 군대의 노박 대령에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동유럽 전역에서 저는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을 봤었어요. 문서상으로는 매우 인상적으로 보이는 크고 무거운 서방 탱크들이 종종 가야 할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탱크는 그저 비싼 금속 상자에 불과했어요. 비가 우리 주위로 꾸준히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차량으로 돌아갔었어요. 탱크가 남긴 깊은 궤적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일반적인 날씨였어요. 극한 상황이 아니었죠. 여기서 복무할 탱크는 이런 현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K2 탱크는 60톤 미만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설명했었어요. 그것은 우연이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개 지역에 딱 맞는 거였어요. 일부 사람들은 더 무거운 탱크가 항상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더 많은 무게가 더 많은 장갑과 더 나은 보호를 의미한다고 믿었었죠. 이것은 과거에는 이치에 맞았지만 현대전쟁은 변했어요. 오늘날의 전투는 단지 누가 가장 두꺼운 장갑을 가졌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K2 사양을 검토했을 때를 기억해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그 무게를 비판했었고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의 분쟁이 아닌 옛 전쟁의 탱크 전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의 다리들은 70톤짜리 괴물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강 건너편으로 지나가면서 노박 대령에게 말했었어요. 다리는 우리의 가벼운 지프차 아래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이곳의 대부분 도로와 다리는 그런 초중량 탱크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K2는 지원할 수 있었죠. 한국인들은 원래 K2를 더 가볍게 설계했었는데 그들의 고향에 많은 강과 시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군대는 기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탱크가 필요했었습니다. 한국의 지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설계 선택은 동유럽에도 완벽하게 맞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저는 한국의 차세대 K3 탱크 작업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들은 부분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이 탱크를 판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게를 60톤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무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었어요. 하지만 보호는 어떻죠? 노박 대령이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우려를 표현하며 물었어요. 더 가벼운 탱크에서 우리 병사들이 덜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공정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전장 생존율을 연구하는데 수년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현대 보호는 더 이상 두꺼운 장갑판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K2PL은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는 고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었어요.
탱크에 닿기도 전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도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분쟁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드론은 탱크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중장갑은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드론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K2의 전자전 장비는 드론 신호를 방해하고 탱크와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여전히 주위로 내리는 가운데 우리가 기지로 돌아왔을 때 저는 노박 대령이 브리핑룸에 있는 K2PL 탱크 모델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호가 필요해요. 몇 년 후가 아니라요. 그가 조용히 말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근처의 다른 국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바로 너머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들은 완벽한 해결책을 몇 년 동안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들은 좋은 탱크를 빨리 필요로 했었죠. K2의 무게, 이 점은 단지 다리를 건너는 것 이상을 의미했어요. 탱크가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도로를 사용하고 연료를 덜 소비하고 더 무거운 탱크가 단순히 갈 수 없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숲, 강, 오래된 인프라가 있는 동유럽의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는 기동성이 탱크가 제때 전장에 도달할지 아니면 수마일 떨어진 곳에 갇히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현장 테스트에서 저는 K2 탱크가 더 무거운 나토 탱크를 멈춰 세웠던 지형을 건너는 것을 지켜봤었어요. 폴란드 장교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체 테스트를 실행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었죠. 최고의 탱크는 가장 두꺼운 장갑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의 노트를 검토하면서 노박 대령에게 말했었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고 도착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싸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너무 많은 완벽한 무기 시스템을 봤었어요. 실제로 전장에 도달할 수 있는 약간 덜 강력한 탱크는 지늘개 갇힌 우수한 탱크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K2의 설계는 탱크 전투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반영했어요. 그 보호는 좋은 장갑, 능동 보호 시스템, 그리고 기동성의 조합에서 왔었죠. 그것은 위협을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장비를 정리하고 슬로바키아 정부를 위한 공식 권고를 준비했었어요. 몇 달간의 평가 후 선택은 제게 명확해 보였습니다. K2PL은 동유럽 조건에 맞는 보호, 화력, 그리고 기동성의 적절한 균형을 제공했었어요. 저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잠재적으로 루마니아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연결에 대해 생각했었어요. 모두 이웃이고 모두 비슷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모두 잠재적으로 같은 현대 탱크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것은 더 이상 개별 국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역 방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들이 같은 장비를 공유할 때 그들은 부품, 훈련, 그리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합동작전에서 더 쉽게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루마니아가 모두 K2 탱크를 운영한다면 그들은 다른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이 지역 협력은 동유럽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각 작은 국가가 더 큰 위협에 홀로 맞서는 대신 그들은 함께 설 수 있었고 그들의 방어는 통합되고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비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보고서를 마치면서 저는 제 권고에 확신을 느꼈었어요. K2의 무게는 제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지역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는 이점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가장 크거나 가장 무거운 옵션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실제로 사용될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이었죠. 그리고 독특한 지형과 긴급한 안보 필요가 있는 동유럽에서 K2는 딱 맞았어요. 저는 창가 근처에 서서 제 책상 위에 펼쳐진 동유럽 지도를 바라봤어요.
작은 깃발들이 각 나라가 새로운 탱크를 구매할 생각이 있는 곳들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게 왜 이웃나라인 폴란드에서 탱크를 구매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지 설명해야 했었어요. 왜 이것이 정말 좋은 거래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슬로바키아 관계자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지도에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사이의 짧은 거리를 가리켰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빨리 필요로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폴란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독일이나 다른 먼 나라들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이 K2 탱크를 훨씬 빨리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돈 부분을 설명했을 때 그들의 눈이 커졌던 것을 기억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만든 장난감을 살 때 그 장난감을 발명한 사람은 여러분 친구가 판매하더라도 여전히 돈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탱크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K2 탱크를 발명했고 폴란드가 그것을 만들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그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많은 특별한 부품들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체 탱크를 직접 만들지 않고도 돈을 벌기 때문에 이득을 봅니다. 저는 국가들 사이에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공장에서 중요한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어서 이득을 보고 이는 그들의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이웃나라로부터 빠르게 우수한 탱크를 얻기 때문에 이득을 봐요. 저는 배송 시간을 보여주는 다른 지도로 걸어갔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EA8 탱크에는 긴 지연을 보여주는 빨간 표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했죠.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어떤 나라도 그렇게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그들의 탱크에 대해 2배 이상의 돈을 원합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가격 비교 차트를 보여주면서 말했었어요.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전거 가격과 자동차 가격을 비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지불한 후에도 여전히 그것들을 받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거예요. 관계자들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전쟁 중일 때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동유럽의 다양한 다리들의 사진을 꺼내면서 계속 말했었어요. K2 탱크는 60톤 미만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지역의 거의 모든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탱크들은 종종 이러한 다리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는 탱크들이 서로 다른 다리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더 가벼운 K2 탱크들은 자유롭게 움직인 반면 더 무거운 탱크들은 특별한 경로를 찾아야 했거나 아예 건널 수 없었어요. 전투에서는 어떤 다리든 빠르게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설명했었습니다. 제가 이 탱크들을 만들 폴란드 공장을 방문했을 때 슬로바키아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폴란드는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 수 없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오는 부품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엔진, 특수 컴퓨터, 그리고 다른 많은 부품들을 한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지 시작 단계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 내내 계속해서 돈을 벌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군인들도 생각보다 이 탱크들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K2 탱크 내부를 보여주면서 덧붙였어요. 제어 장치는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복잡한 시스템보다 훈련이 더 빠를 거예요. 슬로바키아 국방장관과의 점심 식사에서 저는 이 탱크들을 구매하는 것이 폴란드와 한국과의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어요. 국가들이 같은 장비를 사용할 때 그들은 더 쉽게 함께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상시에 예비 부품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이해합니다. 저는 나중에 브라티슬라바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결정들이 어떻게 그 지역의 미래를 형성할 것인지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요. 올바른 탱크를 얻는 것은 단지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온 K2 탱크는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웃으로부터 빠르게 전달되는 공정한 가격의 강력한 보호입니다. 저는 최종 발표에서 마무리했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은 멀리서 온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 바로 옆집에서 온 좋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브라티슬라바에 해가 질 때 저는 슬로바키아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웃들과 더 강한 유대를 구축하면서 그들의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신뢰할 수 있는 탱크를 갖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회의실 테이블에 펼쳐진 동유럽 지도 앞에 서서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국경선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어요. 여러 국가의 국방 관계자들이 저를 주시하는 동안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무게감을 느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의 대규모 주문 이후 이 K2 전차를 구매한다면 우리는 제가 동유럽 K2 클럽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눈이 관심으로 커지는 것을 기억해요. 이건 더 이상 한 국가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루마니아는 이미 K2 전차를 시험하고 대형 포를 발사하고 성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일부를 구매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자들에게 간단하고 명확한 단어로 설명했었어요. K9 자주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등 한국에서 이 큰 이동식 포를 구매한 국가들을 보여주는 다른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같은 K9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함께 훈련하고 사용 방법을 공유하고 러시아에게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2 전차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말의 중요성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테이블 주위를 걸었습니다. 같은 편에 있는 국가들이 다른 전차를 사용할 때는 함께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부품, 다른 훈련, 다른 전투 방식이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키죠. 지도를 보세요. 저는 계속했어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모두 우크라이나 국경과 맞닿아 있어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도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요. 루마니아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 의해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웃이에요. 저는 이것이 와닿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방위 계획에서 지리는 중요합니다. 이 국가들은 서로 가까이 있었고 모두 러시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이동하려 한다면 이 국가들은 함께 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전차를 사용한다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부품을 공유하고 함께 훈련하고 필요하다면 하나의 팀으로 싸울 수 있어요. 슬로바키아의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K9 자주포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떻게 비교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완벽한 예시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K9을 구매한 국가들은 이미 함께 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유합니다. 서로에게서 배워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러시아에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모두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방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전차를 갖는 것을 넘어선 이점을 계산하고 있었죠.
이것은 동유럽 전체에 더 강한 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던 것을 기억해요. 건물과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현실은 이 국가들이 위협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K2 전차는 여러분의 집단 방위를 위한 중추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방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강한 거예요. 한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카마라 박사님, 다른 나토 국가들이 이 접근 방식을 지지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요. 서방 국가들의 더 많은 군대 없이도 나토의 동부 측면을 강하게 만들어요. 똑똑한 해결책이죠.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이 아이디어에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K2 클럽이라는 개념은 단지 군사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위험에 직면한 이웃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훈련 중인 K2 전차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강력한 기계들이 거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며 그들의 포는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해 회전하고 있었어요. 이 정지된 이미지에서도 여러분은 그들의 속도와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전차가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현대적이고 빠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에 맞는 전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리와 도로에 너무 무겁지 않아요. 드론과 미사일로부터 보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 폴란드에서 만들 수 있어요. 루마니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전차를 채택한다면 얼마나 빨리 우리 군대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친구들이 모두 같은 비디오 게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함께 플레이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복잡해집니다. 저는 모두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간단한 예시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었어요. 때때로 군사 관계자들은 기술적 세부 사항에 빠져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유럽 전역의 다양한 전차 유형의 현재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른 색상이 다른 전차 모델을 나타내는 패치워크 퀼트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이 동부 지역 전체가 K2 전차를 나타내는 한 가지 색상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당열이에요. 국방장관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이 개별 국가의 필요를 넘어 지역 협력에 더 큰 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몇 가지 실제 예를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북쪽에서 위협에 직면한다면 슬로바키아는 이미 같은 장비에 대해 훈련된 전차 승무원을 보낼 수 있어요. 루마니아가 부품이 필요하다면 멀리서 배송을 기다리는 대신 폴란드 공장에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시간이 중요해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같은 전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빠른 지원과 더 나은 조정을 의미하죠.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가능성과 공유된 목적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K2는 단지 좋은 전차가 아니에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유럽의 방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각 국가가 혼자 서는 대신 여러분은 함께 서게 됩니다. 같은 강력한 장비, 여러분 지역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는 장비와 함께요.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제 분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서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기술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제 메모를 모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에서 브라티슬라바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군사장비 선택이 어떻게 동맹을 형성하고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K2를 채택하는데 폴란드와 합류하고
루마니아가 뒤를 따른다면 호환 가능한 방위 시스템을 갖춘 강력한 국가 블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모두 동쪽을 향하고 모두 함께 준비된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에서 제조된 K2 전차 구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는 첫 번째 단계였지만 중요한 첫 단계였어요. 동유럽 K2 클럽은 제 분석에서의 아이디어 이상으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희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국가들 간의 더 나은 협력은 모두에게 더 나은 안보를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전차는 화력과 장갑 이상의 것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동맹국들이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더 가깝게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이죠. 저는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 필요성을 살펴보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IFF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IFF는 아군과 적군 식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스템은 전장에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군인들이 알 수 있게 도와줘요.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IFF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라고 저는 새로운 기술을 확인하는 나토 팀에게 말했었어요. 그들은 강한 군대를 가진 많은 나라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IFF의 이야기는 오래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시작됐어요. 그때 군인들은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때로는 실수로 자기 친구들을 쏘기도 했었죠. 이것을 아군오인 사격이라고 해요.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그들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 해 동안 이 시스템들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5 IFF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새로운 시스템들은 적들이 신호를 방해하거나 해킹하려고 할 때도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미국은 전쟁을 위한 최고의 전자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AEIS라는 특별한 수학 코드를 사용해 모드 5 IFF를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비밀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 같은 친구들에게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놀라웠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자기들만의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양자 암호화와 자기들만의 비밀 방법을 사용했었죠. 그들은 단지 18개월 만에 자기들만의 비밀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건 1년 반이에요. 테스트 중에 그들은 보안에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었어요. 연구팀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들은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해커인 척하는 테스트를 했었죠. 그들은 단 70이 시간 만에 모든 큰 문제들을 고쳤어요. 그건 단 3일이에요. 이것은 한국이 이제 방위 기술을 만드는 최고의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저는 동유럽의 국방부들에게 말했었어요. 그들의 IFF 시스템은 미국 것만큼 잘 작동하지만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규칙이 없어요. 정조 더 그레이트와 충남 같은 한국의 최신 함선들은 이미 모드 5 IFF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들은 다른 전투 시스템들과 연결되고 정보를 바로 공유해요. 이것은 그들의 군대가 모든 차량과 무기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기술들을 함께 사용하면 K2 탱크와 첨단 IFF 시스템, 동유럽 국가들은 방어를 더 강하게 만들 좋은 기회를 가져요. 전쟁에서 드론 같은 무인 차량들이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인공지능이 있는 IFF 시스템은 자동으로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대상이 친구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간이 말하지 않아도 AI가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양자 암호화는 거의 해킹이 불가능해요. 라고 저는 최종 보고서에 썼었어요. 아마 미래 전투에서 보통이 될 거예요. 지금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나라들은 미래 싸움에서 큰 이점을 가질 거예요. 동유럽 국방부들을 위한 제 일을 마친 후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을 봤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위기술 제공자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실제 전투에서 증명된 해결책을 제공해요. 그리고 서구 시스템과 달리 한국 기술은 복잡한 정치적 조건이 붙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에게 이 능력들은 단지 군사적 이점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지역 내 국가들이 안보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본 요소예요. 이 협력은 동유럽의 방위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봤어요. 한국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이 IFF 시스템을 시연하는 것을 봤었죠. 두 개의 똑같은 탱크가 테스트장에서 서로를 향해 다가갔어요. 하나는 친구로 프로그래밍 되었고 다른 하나는 적으로 프로그래밍 됐어요. 조준 시스템은 즉시 적 탱크를 빨간색으로 강조했고 친구 탱크 주위에는 녹색 윤곽선을 보여줬어요. 실제 전투에서 이것은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한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이 시스템 없이는 군인들이 대상을 식별하는 데 귀중한 몇 초를 낭비할 수 있어요. 또는 더 나쁘게는 그들이 친구들을 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은 탱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비행기, 배, 심지어 개별 군인 장비에도 작동해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즉시 공유해요.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에게 특별한 점은 K2 탱크 구매를 통해 이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탱크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와 아마도 루마니아가 같은 탱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원활하게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제 방문 중에 저는 이것을 젊은 슬로바키아 장교에게 설명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라고 저는 말했어요. 당신과 친구들이 모두 서로 연결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게임을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모두 같은 종류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쉽게 연결하고 함께 놀 수 있어요. 군사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장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탱크와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웃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나요? 정확해요. 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요. 동유럽에서 제 일을 마치면서 저는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나라들은 실제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올바른 기술과 협력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K2 탱크부터 IFF 기술까지 한국의 첨단 시스템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연구 여행이 이렇게 미친 시간에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제 이름은 타빈 젠다리스 박사이고 저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연구합니다. 저는 이전에 많은 정부 변화를 봤었지만 윤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날, 저는 큰 헌법재판소 건물 밖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8대5 표결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결정을 읽었을 때 제 주변의 군중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시작됐었죠. 한국의 판사들은 믿을 수 없어요. 제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영석 재판관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를 던질 것이라고 희망했었어요. 그들은 그가 정치적으로 그들 편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문을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긴장되게 만든 것은 단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의 팀에서 한 사람이 서울을 방문했었죠. 이 방문자는 윤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한다면 한국이 미국과 더 나은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었어요. 그 방문자는 트럼프도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은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 절차 시작이라고 외치는 신문 헤드라인을 봤어요. 이것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휴대폰과 상점 창문에서
뉴스를 읽으면서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몇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모든 분석가들은 6월에 있을 선거를 언급했었어요. 6월 대선 모든 것이 걸렸다 한 신문이 선언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느끼는지 이해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대학을 방문했어요. 그는 3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연구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대통령이 직업을 잃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어수선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 김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가까이 지낼 것인가?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 이것들은 큰 질문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검은 노트북에 메모를 했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학생들이 표지판을 들고 흥분해서 이야기하며 뜰에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을 보세요. 김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젊은이들도 나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변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한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까봐 걱정하고 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디지털 게시판은 뉴스 업데이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판매대는 맛있는 냄새로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저는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메모를 펼치고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텔레비전은 아직도 헌법재판소 밖에 모인 군중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축하하고 다른 이들은 항의하고 있었죠. 경찰관들이 줄을 서서 상황이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서울에서 일하는 기자인 제 친구 제이크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뭔가 흥미로운 것을 보고 싶어요. 그의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내일 정오에 광화문 광장으로 오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광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한국 영웅들의 동상이 있는 서울 중심부의 거대한 열린 공간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깃발과 배너를 들고 모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커피갑 한 대 근처에서 저를 찾았고 뜨거운 음료를 건네줬어요. 이것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는 늘어나는 군중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6월 선거의 승자는 많은 것들을 결정할 거예요. 한국이 미국, 중국, 북한과 어떻게 거래할지.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제이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의 물건을 파는 것에 의존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제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그들은 북한이 더 위험해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광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일부는 자녀들을 데려왔었죠. 우리 근처에 있는 한 노인이 그의 손자에게 그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젊어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졌었죠. 각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날 나머지 시간을 군중들 사이를 걸으며 대화를 듣고 사진을 찍으며 보냈어요. 일부 사람들은 화가 났었죠. 일부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호텔에서 저는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미국 관리들의 클립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미국 군인들이 사는 군사기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평화로운 북한과의 국경을 보여줬어요.
저는 단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지 한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하해 동안 만들어진 국가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삶이 바뀔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서 저는 아직도 도시 어딘가에서 시위자들의 먼 구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내일 저는 더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이 헌법적 지진이 한국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결국 그것이 제가 여기에 온 이유였습니다. 국가들이 어떻게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는지 이해하기 위해. 저는 단지 한국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연구해 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음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타빈 젠다리스 박사로서 저의 일은 이것이 한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이재명의 발언들을 수집해 왔었어요. 지난 여름 저는 이재명이 한때 연설했던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관광 가이드는 이재명이 서 있었던 곳을 가리키며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한 말을 했다고 알려줬어요. 이재명은 한국이 국가가 되었을 때 일본 점령 기간 동안 일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제거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가이드가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미군과 협력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었죠. 이것은 저로 하여금 이재명이 믿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었어요. 그를 좋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가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제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만났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거리에서 벗어난 조용한 카페에 앉았었어요. 이재명은 미군이 단지 점령군이라고 생각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원이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제 노트북에 적고 더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제 연구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말했다는 다른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발견했었습니다. 저는 권력이 잔인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용문은 많은 뉴스 기사에서 반복해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행사 중에 망치를 들고 있는 그의 사진도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그가 권력을 가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었죠. 제 인터뷰에서 계속 등장하는 또 다른 인용문은 더욱 우려스러웠어요. 정치적 복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비밀리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이것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일부 이야기들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방송국인 KBS는 이재명과 연관된 5명의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재명의 반대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었죠. 대한민국은 정당성 없는 국가다는 이재명이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또 다른 문구였어요. 제가 그가 이것을 언제 말했는지에 대한 증거나 맥락을 물어볼 때 사람들은 종종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여러 동네를 방문하며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대화를 나눴었어요. 길거리 수레에서 어묵을 파는 노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서점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맥락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녀는 책장에 책을 정리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실제보다 더 극단적으로 들리게 만들어요. 나중에 공원을 걸으면서 저는 햇살을 즐기는 가족들을 지켜봤었어요. 아이들은 그네에서 놀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공정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더 깊이 조사할 때 그의 말이 왜곡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다른 때에는 그가 정말로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믿는다는 증거가 강해 보였었죠. 분명한 것은 한국의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한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믿지 않고 미국과의 중요한 우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작은 식당에 들렀었습니다. 주인은 제가 외국인인 것을 보고 왜 서울에 있는지 물었었어요. 제 연구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었죠. 이번 선거는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그는 저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내주며 말했었습니다. 양쪽 진영의 사람들 모두 잘못된 사람이 이기면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으로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요. 분주한 저녁거리를 통해 제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어떤 정치 후보자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이미 불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이재명에 대한 사실과 소문을 구분하기 위해 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6월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히 한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내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의 가장자리에 서서 거대한 기계 사이를 오가는 노동자들을 지켜봤어요. 공기는 뜨거운 금속과 걱정의 냄새가 났었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일반 사람들이 경제 미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서의 연구가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회사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공장의 관리자였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보였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수입품에 25% 세금을 부과하는 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계속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면 현대는 모든 것을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선택이 있겠어요? 라고 그가 공장 바닥에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젊은 기술 회사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판교라는 곳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의 분위기도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앱을 만드는 여러 사업주들과 밝은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더 이상 박쥐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할 수 없어요. 동그란 안경을 쓴 한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더 이상 양쪽과 친구가 되려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세계는 전문가들이 블록이라고 부르는 그룹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한쪽을 선택해야 했었죠. 이 블록화라는 개념은 제가 나눈 거의 모든 대화에서 나왔었어요. 세상은 예전처럼 비즈니스에 개방적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들은 팀을 형성하고 있었고 무역 규칙은 변하고 있었어요. 사업가들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경제 붕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면 그가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하나의 노동자 그룹에게 너무 많은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사업 지도자들은 양경수라는 사람을 언급했는데 그들은 그가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저는 알아챘어요. 마치 이런 것들을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듯이요. 한 나이든 사업가는 태블릿에서 한국을 떠나는 투자에 관한 차트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이죠? 그는 내려가는 선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도망가는 돈이에요.
한국 리스크라는 용어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와 정치적 싸움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오래된 개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이 위험이 더 커 보였어요. 제철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는 3명의 노동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들은 우리가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면 항상 떠나겠다고 말해요. 한 남자가 그의 젓가락이 그의 그릇 위에서 멈추면서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노동자들을 어디서 찾을까요? 저는 비 오는 어느 오후에 선박 항구를 방문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조심스러운 춤처럼 컨테이너를 배에서 트럭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 항구 관리자가 최근 몇 달 동안 컨테이너 수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저에게 보여줬었어요.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녀가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두드리는 동안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 가지를 원하고 중국은 다른 것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나라 모두에 의존하고 있죠. 서울의 분주한 쇼핑 지역에서 저는 옷부터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점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공장이나 수출 회사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한 남자는 그의 형이 삼성에서 일한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제 형은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과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요. 그들은 일부 업무를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경제학자들이 무역 수치를 추적하는 정부 사무실에서 오후를 보냈었습니다. 그들의 벽에 있는 차트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를 보여줬어요. 전체 경제의 거의 40%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서 나오고 있었죠. 만약 이러한 판매가 새로운 세금이나 무역 싸움 때문에 떨어진다면 그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판매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체 국가를 세웠어요. 지친 눈을 한 경제학자가 설명했었어요. 우리에게는 석유나 많은 농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물건을 매우 잘,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세계가 구매를 중단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이러한 큰 경제적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느껴졌는지였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관세나 무역 정책을 추상적인 주제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공장 노동자가 복잡한 글로벌 무역 패턴과 그것이 그의 가족의 미래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었죠. 어느 저녁, 저는 지역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었어요. 방은 가득 찼고 일부 사람들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한 소규모 사업주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말을 했었죠. 우리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이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씻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불빛이 희망과 두려움의 은하계처럼 저 앞에 펼쳐졌었어요. 삼성, 현대, LG의 거대한 건물들이 회사 로고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가장 선진국 중 하나로 변모하는 데 도움을 주었었죠.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진보가 취약하게 느껴졌어요. 다가오는 선거는 단순히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분열되는 세계에서 그들의 경제적 기적을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전국에서 나눴던 모든 대화에 대해 생각했었습니다. 공장 바닥에서부터 스타트업 사무실까지, 정부 건물에서 가족 식당까지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경제적 불안은 단지 돈이나 일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강력한 힘 사이에 끼일 것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안보 관계자들이 최근에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도 그분들은 모든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10세대의 큰 C-21 수송기가 며칠 전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주셨어요. 이 비행기들은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무기들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중동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이미 시작됐어요.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저에게 속삭였었어요. 이 말을 하실 때 그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었죠. 이상했던 점은 공식적으로는 국방부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를 나눴던 실제 안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말해지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메시지에 대해 들었을 때 그 불안한 느낌이 더 심해졌었어요. 이 메시지들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외에는 방어를 직접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한국 국방부는 빠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 메시지들이 진짜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걱정스러운 징조들도 발견했었어요. 한국에 있는 F-16 전투기의 수가 줄어들고 있었고 새로운 것들로 교체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한 미군이 전체 병력을 최대 9만 명까지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미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사람의 발언이 제가 대화한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켰었어요. 그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경험상 군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보통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흔히 병력을 줄이는 방향으로요. 그들은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라는 말을 저는 안보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대만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이 미국의 방어 계획에서 덜 중요해질 수 있다고 두려워했었어요. 불확실성의 감정이 제가 가진 모든 미팅을 채웠었습니다. 북한이 공격한다면 미국이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동안 중국이 대만에 대해 행동을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의 조용한 카페에서 은퇴한 장군을 만났었어요. 벽이 얇아서 그는 가까이 기울여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미묘해요. 그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국이 대만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먼저 대만을 도우러 갈 거예요.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다른 곳에 바쁜 동안 북한이 기회를 보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었어요. 제 사단 구조가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대만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과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한국에 매우 위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존경받는 연구그룹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들이 대만 방어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을 위해 동맹국들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대만 위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명확하고 강력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한국 지도자들이 망설이거나 거부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에 덜 기꺼울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에 관해서는 한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한 분석가가 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한 방식이었어요. 그의 말은 교통소음이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작은 사무실의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70년 동안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미국에 의존해 왔었어요. 이제 그 관계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밝은 불빛과 분주한 상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위태로울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6월의 대통령 선거는 단지 국내 정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 친구들이 더 이상 전처럼 신뢰할 수 없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옛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현실에서 어디에 맞는지 알아내려고 하면서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저는 작은 길거리 음식 가게에 멈춰 서울에 있는 동안 좋아하게 된 매운 떡볶이를 주문했었습니다. 먹으면서 저는 함께 웃고 저녁을 즐기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제 연구 노트를 채우는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곧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감지하고 있었을까요? 내일 저는 더 많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인터뷰할 예정이었어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매운 음식이 선선한 저녁 공기에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동안 저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이 시기 동안 제 임시집이 된 도시를 단순히 관찰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매일 아침 배에 묵직한 느낌을 안고 일어납니다. 제 이름은 타빈 젠다리스 박사이고 저는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연구하러 이곳에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서운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김 장군님과 앉아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한국을 보호하는 데 바친 분이셨습니다. 그의 손은 커피를 저으면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대만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여기서 멀지 않은 섬이에요. 중국은 대만이 자신들에게 속한다고 말하지만 대만은 자체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모두가 중국이 강제로 대만을 차지하려 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만약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투는 동안 중국이 대만을 향해 움직인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김 장군님이 설명했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이것을 제 노트북에 적어왔어요. 제가 대화한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문구를 사용했었어요. 미국은 대만이 급하니까 대만 도와주러 간다. 이것은 만약 두 곳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대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두 친구가 동시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한 곳에만 갈 수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나요? 그것이 미국이 해야 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북한 때문에 이것이 더 무서워져요. 북한과 한국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이었어요. 그들은 실제 평화조약이 아닌 싸움의 일시 중단에 서명했었죠. 만약 미국이 대만을 돕기 위해 군인들과 무기를 가져간다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기회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될 거예요. 지난주 인터뷰에서 박 대령님이 속삭였어요. 그의 사무실 벽은 군사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악의 악몽은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과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70년 이상 여기 한국의 군인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적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라는 특수 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트리어트 중 일부가 중동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직접 큰 수송기를 보았었습니다. 10세대의 거대한 C-17 항공기가 장비를 싣고 날아갔었죠.
제가 관계자들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군 장교들의 얼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은 함께 일하는 특별한 지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소령님이 저에게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해체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경우 협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 웹사이트를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 문제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들은 대만 방어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동맹국들에게 압박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을 돕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보호를 잃을 위험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 분석가는 더 명확하게 말했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한국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듣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눈 퇴역 장군님은 가장 무서운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가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합니다. 미국은 돕기 위해 서둘러요. 그 정확한 순간에 북한은 기회를 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군인들은 이미 대만을 돕기 위해 떠났어요. 저는 그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군 경력에서 얻은 메달과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음모론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평생 자신의 나라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만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군사 계획자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일이죠. 매일 서울을 걸으면서 저는 아름답고 바쁜 도시를 봅니다. 사람들은 쇼핑하고 식당에서 먹고 일하러 갑니다. 높은 빌딩들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한 삶 아래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끔찍한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서울 중심을 흐르는 한강을 방문했었어요. 가족들이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람에 연을 날리고 있었죠. 매우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 강은 북한 국경에서 약 5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큰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운전하는 거리와 비슷했어요. 우리는 매일 가까이에 있는 위험과 함께 살아요. 제가 인터뷰한 서울대학교의 이 교수님이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만 상황은 새로운 위험층을 더합니다.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더 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지 설명했었어요. 중국은 크고 가까이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하지만 멀리 있어요. 우리는 두 거대한 배 사이에 거친 바다에 있는 작은 보트 같아요. 그녀가 말했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요.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더 독립적이거나 중국 및 북한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6월 대통령 선거는 한국이 어떤 방향을 취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은 대만을 돕는다는 의미라도 미국과 굳건하게 설 것인가요? 아니면 미국을 화나게 하더라도 관여를 피하려고 할까요? 외줄타기와 같아요. 제게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한 정부 관계자가 말했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우리는 중국을 화나게 해요. 다른 쪽으로 너무 기울면 우리는 미국의 보호를 잃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와 의견을 제 노트북에 모으고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저는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할 때 걱정하지 않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젯밤 저는 보안 문제를 연구하는 박 박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었어요. 그녀는 냅킨에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한국, 대만, 북한, 그녀가 각 모서리를 가리키며 말했었어요. 모두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제게 취소되거나 축소된 군사훈련,
전쟁을 위한 연습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연습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간단히 설명했었어요. 제가 도처에서 계속 듣는 문구는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국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안전지대는 미국의 보호였습니다.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혼자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오늘 아침 저는 서울 근처의 군사기지를 방문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인들은 함께 훈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농담하고 간식을 나누며 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휘관들은 닫힌 문 뒤에서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요. 한 한국 장교가 나중에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 대만 시나리오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듣고 있지 않은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바라지만 최악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전부예요. 오늘 밤 제가 호텔방에서 이 메모를 쓰면서 저는 창문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을 볼 수 있어요. 평화로운 광경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기서의 평화가 섬세한 균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그 균형이 대만 때문에 바뀐다면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었어요. 내일 저는 한국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전문가들을 인터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들의 나라가 직면한 어려운 선택들을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만 시나리오는 단지 군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역 전체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6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새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운 선택들에 직면할 것이었어요. 저는 정치를 연구하러 서울에 왔었습니다. 저는 평화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큰 나라들이 세계 무대에서 움직일 때 그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선거 포스터가 거의 모든 벽과 기둥을 덮고 있었죠. 이제 도시가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 중에 거의 만질 수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걱정,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느낌이었죠. 이곳에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진호라는 제 친구가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함께 먹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번 선거가 한국이 미국과 친구로 남을지 아니면 등을 돌릴지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제가 성장할지 무너질지도 결정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모든 인터뷰들을 기억하면서요. 모두가 이번 6월 선거가 모든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단지 누가 나라를 이끌 것인지 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떤 종류의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거 포스터 근처에서 큰 소리로 논쟁하는 나이든 남성들 옆을 지나가면서 저는 그들이 오래된 속담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직생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그들은 실제 삶과 죽음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이번 선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주었어요. 보수 집단들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연구자로서 저의 관점에서 한국의 상황이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경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나라가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크고 복잡한 질문들이
모두 간단한 예 아니오 선택으로 압축되었어요. 그리고 양쪽 다 자신들이 지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했죠.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위험한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수년 동안 한국 경제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성장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외국 제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계가 별도의 무역 그룹으로 분할되면서 그 경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70년 동안 미국과의 친구 관계에 의존해왔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더 집중하고 있어서 한국과의 우정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변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저는 양쪽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모두가 그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처럼 행동하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기본 가치를 믿지 않는 집단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노트를 정리하고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6월 선거는 분명히 중요할 것이지만 아마도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세상의 종말 방식으로는 아닐 것이었습니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은 한국이 많은 중간 규모 국가들처럼 오래된 규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위험한 바다를 항해할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서 들었던 화난 말과 극단적인 견해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은 이 복잡하고 위험한 이유 속에서 선택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정치 시스템이 제때 그 지혜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매일 저는 상점과 카페에서 진지한 얼굴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선거 트럭이 큰 음악과 메시지와 함께 거리를 지나갔었죠. 어떤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고 다른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눈 맞춤을 피했어요. 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앞으로 5년, 어쩌면 더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한국 정치에 대해 저에게 수시간 설명해 주신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다루느냐일 거예요. 지는 쪽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기는 사람들이 복수를 구하지 않고 통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를 가장 걱정스럽게 만들어요. 저는 만났던 분열된 가족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다른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 정치적 의견 차이로 소셜미디어에서 서로를 차단한 친구들, 이러한 개인적인 분열은 국가의 더 큰 분열을 반영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밤에 서울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봤어요. 이 현대적인 도시의 밝은 불빛이 어두운 산들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많은 도전들을 극복해왔어요. 전쟁, 가난, 독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와 활기찬 민주주의 중 하나로 자신을 발전시켰죠. 이제 한국은 다른 종류의 시험에 직면해 있었어요. 외부의 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단합을 유지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관찰자로서 저는 앞에 놓인 위험과 가능성 모두를 볼 수 있었어요. 내일 저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갈림길에 선 나라를 뒤로 하고요. 그 이미지들은 저와 함께 남을 것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선거 집회, 비즈니스 리더들의 걱정스러운 얼굴, 결단력 있는 보안 관계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보통 사람들. 그저 그들의 나라가 이 운명적인 선택을 하는 동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닫았어요. 언젠가 서울에 돌아올 때 두려움보다 지혜가 이겼고 한국이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기를 바라면서요.